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편 뱃속에서 지워질 뻔했던 생명 제1장 상무리 소년 출생 1979년 10월 27일 새벽 3시 반 청와대 본관.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엎어졌다. 할머니는 빈속까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정희야, 네가 이게 웃잔 일이고. 박정희보다 4살 위의 누님 박재희, 당시 66세였다. 동생은 그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정장으로 잠자듯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신을 덮은 태극기가 너무 작아 발이 나와요. 큰 것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 다리를 만져보니 아직도 굳지 않았더군요. 원통하고 정치는 안 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희의 출생과 죽음을 다 목격했던 박재희 할머니는 1987년 10월 6일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의 2층 주택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며느리 둘을 보신 어머님이 동생을 임신하셨을 때는 귀희 언니가 형부 은응표 씨와 결혼한 뒤였습니다. 언니는 정희가 태어나던 해에 딸을 낳았죠. 그러므로 45세 임신한 어머니는 딸과 함께 아기를 뵌 것을 퍽 부끄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집안이 원체 가난하여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지우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대로 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시고 알아 누우시고 밀기유를 끓여서 마셨다가 까무러치기도 했답니다. 섬돌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곤두박질 쳐보기도 했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수양버들 강아지의 뿌리를 다려 마시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 뱃속의 아기가 놀지 않더랍니다.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놀더래요. 그 뒤 어머니는 일부러 디딜방아에 머리를 배에다 대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낙태를 시키려고 스스로 방아에 깔려버린 것이죠. 그때 나는 4살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죽는다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못 쓸 정도로 다치셨는데 뱃속 아기는 여전히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소미불에 돌돌 싸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리라고 작심하고 아기 지우는 일을 포기했더랍니다. 박재희의 증언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같은 시기에 임신한 딸은 박정희의 큰누님 박귀희를 가리킨다. 박귀희의 아들 은희만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한 번은 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시겠다면서 임신한 사실을 나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야. 어머니와 나는 뒷동산에 올라갔단다. 나는 어머니가 다치실 때를 대비하기 위해 낮은 데 서 있었지. 어머니는 높은 데서 몇 번이나 뛰어내렸어. 한 번은 내가 어머니를 부축하다가 엉켜서 뒹굴기도 했단다. 정희가 태어나기 열흘 전에 나는 큰딸 복남 이를 낳았다. 다시 박정희의 누님 박재희의 추억은 계속된다. 동생 정희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엄마야 하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는 이불을 덮어 쓴 채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또 아기 지우는 약을 먹고 그러시는 줄 알고 겁이 나서 아버지를 찾으러 논으로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꽃신을 신고 달렸습니다. 돌밭에 넘어져 발등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오리는 뛰었을 거예요. 숨이 차서 헐떡거리니 나락을 베고 계시던 아버지가 보시고 얼른 논에서 나오시더니 데님을 풀어서 저의 상처를 동여맨 뒤 나를 업고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이 될 뻔한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것은 1917년 11월 14일 오전 11시경이었다. 삽장문을 들어서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기를 씻어 옆에 뉘어놓고 당신도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아기가 새빨갛고 꼬물꼬물하던 것이 예쁘게 보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의 금오산 자락 맨 끝에 자리한 허름한 초가집 삽장문에는 그날 붉은 고추와 숯을 끼운 새끼줄이 내걸렸다. 박정희가 베넷 생명을 마감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난간은 이어졌다. 어머니는 젖꼭지가 말라붙어서 정희는 모유 맛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밥물에 곶감을 넣어 끓인 멀건 죽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그게 우유 대용이었죠. 변비가 생겨 혼이 난 적도 있었죠. 박재희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들 의리만에게 한 박정희의 큰누님 박귀희의 생전 수레이다. 딸을 낳은 뒤에 산후조리를 하고 친정에 갔더니 정희가 태어났더구나. 어머니는 젖이 나오지 않아 내가 정희에게 젖을 물려주었단다. 시집에서 나와 낙동강을 배로 건너서 30분만 걸으면 친정에 도착할 수가 있어. 나는 젖을 먹여주려고 자주 상무리에 갔었지. 다시 박재희의 증언. 정희가 2살 때 아직 기어다닐 적인데 어머니가 정희를 큰형님에게 맡겨놓고 출타를 하셨어요. 형님은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희가 기어다니다가 문지방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아래로는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정희는 벌건 화로에 처박히면서 한 바퀴 굴렀어요. 시뻘건 숯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말았죠.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탔어요. 형님과 나는 정희의 얼굴에서 숯을 털어내고 입속에 들어간 숯을 끄집어내는데 정신이 팔려 양쪽 저고리에 소매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고리를 찢다시피 하여 불을 껐는데 양쪽 팔뚝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황토를 물에 지디겨 상처에다 바르고는 배 조각으로 감아놓았어요. 화기가 빠지고 한 달 만에 겨우 딱지가 앉았는데 그때의 화상 흉터는 정희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 소매가 짧은 옷을 잘 입지 않았죠. 이 사건 뒤에 뽀얗던 정희가 까무잡잡하게 되더군요. 제1장 상무리 소년. 아버지 박성빈.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엔 유럽에서 터진 제1차 세계대전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장을 하늘과 물밑으로 확장시켜 영국 상공에서는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대서양은 잠수함 작전의 무대가 되고 있었다. 1916년 9월에는 영국이 솜 전투에서 최초로 탱크를 사용해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박정희의 생일보다 한 달 빠른 1917년 10월 17일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한강에서 인도교 준공식을 가졌다. 이 다리는 그로부터 43년 7개월 뒤 혁명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는 박정희의 주요 기동로가 된다. 박정희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11월 7일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켰다. 전쟁과 혁명이 세계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어렵게 태어난 한 생명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지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박정희가 태어났을 때 이 가난한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와 5남이녀였다. 아버지 박성빈, 당시 만 46세, 어머니 백남의, 45세, 장남 박동희, 22세, 차남 박무희, 19세, 장녀 박귀희, 15세, 삼남 박상희, 11세, 사남 박한생, 7세, 차녀 박재희, 5세, 오남 박정희, 동희, 무희 두 형은 장가를 간 뒤였고 귀희도 강 건너 마을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다. 박정희는 나의 소년 시절이란 글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글은 1970년 4월 26일 청와대 김종신 공보관에게 대통령이 써준 것이다. 김씨가 박정희의 전기를 쓰겠다고 미주알 고주알 물으니까 자신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다. 선친께서는 소시의 무과에 합격하여 효력부일한 벼슬까지 받은 바 있으나 원래 성격이 호방한 데다가 당시 조선조 만렵 세도정치와 부패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반항도 하여 20대에는 동학혁명에도 가담하였다 체포돼 처형 직전에 천운으로 사면돼 구명하라 했다고 한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처형됐다라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 하는 옛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 얘기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고 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 후부터 선친께서는 가사에도 관심이 적고 호주로 소일하면서 이래저래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니 가세가 나날이 기울어지고 하는 수 없이 외가의 선산인 상모동의 위토를 소작하기로 하고 외가의 양해를 얻어 칠곡군 양목에서 선산군 상모동으로 솔가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해가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 해인 1916년이다. 박정희 바로 위 누님 박재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벼슬을 하시겠다고 전답을 팔아서 서울에 자주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을 많이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동학군에 가담했다가 살아나오셨는데 워낙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이랍니다. 300명 중 혼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박정희의 증언, 나의 소년 시절. 아버지는 쾌활하고 호담하였으며 두주불사, 소시의 성주 어느 산길을 밤에 혼자서 지나다 범을 만나서 길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부싯돌을 치니 섬광이 튀자 범이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담대하였다고 느껴진다. 칠곡군 양목에 계시는 외삼촌이 가끔 오신다. 어머니의 바로 아래 남동생이다. 한학자이며 양목에서 서당을 차려놓고 동리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 아버지와는 천한 매부간이라 유달리 다정하면서도 두 분이 다 고집이 센 분이라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는 때로는 서로 언쟁을 할 때도 있었다. 어릴 때 이것을 옆에서 본 나는 저렇게 연세가 많고 점잖은 분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저처럼 서로 고집을 피우는가 하고 우습기도 하고 따분할 때도 있었다. 1938년에 67세로 작고한 박성빈에 대한 1차적 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람의 풍모와 성격이 대강 떠오른다. 박성빈의 차남 무이의 장남인 박재석 75세 전 국제전기 회장에 비친 할아버지. 검은 수염을 길게 기르셨던 김병태 어른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랫마을 반마로 내려가서 밤늦게까지 막걸리에 절어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죠. 한 손엔 언제나 작대기를 쥐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밤이 늦었을 무렵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니 모두 일찍 잠들었을 때입니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오줌 누려고 나갔다가 마주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더러 호롱불을 들고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한밤중에 감따는 긴 작대기를 들고 저를 때리러 쫓아오시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손자 박재석의 기억에 남아있는 박성빈은 늘 두루마기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해걸음 때면 술에 취해 갈지자로 걸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또 농사일은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아랫집 친구 김씨와 매일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어로 시작하는 시조를 읊고 짓기도 하는 전형적인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었다. 박정희와 함께 구미 공립보통학교를 다녔던 이진수는 구미읍 내에 장이 서는 날이면 할아버지 같은 박성빈이 손자 같은 정희를 데리고 가끔 나타났다고 한다. 그분은 몸집이 아주 컸지요. 술을 많이 자시는데 한 곳에서만 마시지 않고요. 아버지는 장대한데 정희는 왜 그리도 조그맣던지. 박정희 생가 관리인으로 있는 김재학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동네 아이들과 박성빈을 선달 영감이라 부르며 자랐다. 박성빈은 그때 처가인 수원 백시의 문중에 위토답과 선산을 지키는 선산지기이기도 했다. 모두들 그 할아버지를 무섭다고 했죠.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게를 지고 내려오다가 이 어른에게 걸리는 날이면 지게에 실은 나무를 그 자리에 다 쏟아놓고 가야 했습니다.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면서 작대기를 들고 쫓아와서 혼을 내지요. 제가 장난삼아 선달 영감 온다고만 고함을 지르면 나무를 하던 아이들이 전부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에 나타나는 박성빈은 공은 영병군수에 제수하였으나 시국의 어려움을 관찰하시고 부임하지 않으셨다라는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다. 혹시 자식이 잘 되면 조상을 붓대로 키운다는 속담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영웅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이 동학난을 진압하는 쪽에 섰던가 동학혁명에 가담했던가 하는 쟁점에 대한 기록과 증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와 누님 제이 등 직계 친족들의 기억에는 박성빈은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죽을 뻔했다라고 적혀있다. 박정희의 증언을 많이 참고로 하여 쓰였던 김종신의 박정희 대통령 전기 어린이용에는 박성빈이 동학군의 지도자로 참여했고 체포됐다가 고종의 사면령으로 해서 살아났다고 되어 있다. 5.16 군사구태타 후 이낙선 소령이 정리해둔 박정희 의장 신상 비망록에는 1894년 동학난이 경북에 침입하였을 때 박성빈은 용감히 의병을 일으켜 성공, 그 공이 지대하여 무과 영월군수라고 적혀있다. 1967년에 한국일보 정광모 기자가 쓴 청와대에도 박성빈이 동학난을 진압하는 관군편에 섰던 것으로 되어 있다. 1971년에 세워진 박성빈의 묘비에는 영변군수로 임명됐으나 시국의 어려움으로 부임하지 않고 동학난을 피해서 선산해 왔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다. 박성빈이 동학난을 진압하는 쪽에 섰다는 이야기는 그 공으로 해서 영월 또는 영변군수로 임명되었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적이란 느낌을 준다. 박성빈과 조석으로 같이 생활했던 친족들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976년 2월 17일 청와대 공보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박 대통령의 가계 기록은 대통령이 있고 나서 교정까지 본 것이다.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박 대통령의 선친 성빈공은 무과에 급제하여 고종시 평안도 영변군수에 제수돼 통훈대부란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조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매관매직에 패풍이 생기고 관기가 문란해져 성빈공은 전임자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 중앙정부의 부임 명령만 기다리다가 끝내 고향인 경상도 성주에 머물고 말았다. 고향에 있으면서 중앙정계에 대한 울분으로 세상사에 실망하고 있던 성빈공은 1892년 12월 동학당이 당시의 학정에 못 이겨 혁명을 일으키자 지방 지도자로서 이 운동에 참여했다가 관군에 체포돼 투옥됐다. 1893년 당시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불평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대사령을 내렸다. 이때 성빈공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후 성빈공은 우울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책과 술을 벗삼아 세월을 보냈다. 이때부터 부군을 모시고 자녀를 기르는 고된 책임이 백남이 여사에게 돌아갔다. 박정희가 1970년에 이미 자신의 자필수기에서 동학난을 동학혁명이라고 쓴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보다도 더 진보적인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학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박성빈이 동학군을 진압하는 편에 섰다는 기록도 사라진다. 실제로도 박성빈은 동학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지금 상모동 근방의 생중내에 있는 박정희와 동년배인 노인들은 동학혁명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동학난이라고 한다. 박정희가 동학운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자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박성빈은 그러면 정말 무고하에 급제하고 영변 현감으로 임명됐던가? 여기에도 의문이 많다. 우선 기자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실에서 찾아낸 고령 박씨세보 김희본 1919년 판에는 박정희의 조부인 박영규를 끝으로 하여 그의 세 아들인 성빈, 용빈, 일빈은 등재돼 있지 않다. 1871년에 태어난 박성빈이 무과에 급제할 수 있었던 기간은 가보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1894년까지다. 그가 무과에 급제했다면 한 세대 이후에 만든 족보에 그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을 가능성은 퍽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정희가 죽은 뒤에 만들어진 최근의 고령 박씨 족보에는 28세 손 박성빈에 대해서 자화익무과 통훈대부 영변군수라고 적혀있다. 통훈대부는 당화관 정삼품의 문관 품계다. 박정희의 기억에 따르면 선치는 무과에 급제하여 효력부위라는 계급을 받았다. 이 품계는 서반, 즉 무관의 말단인 종구품이다. 그런데 선친이 임명되었다는 현감은 동반, 즉 문관의 종육품자리다. 더구나 영변현감은 조선조의 최고법전인 경국대전에 정삼품이 부임하는 자리라고 명시돼 있다. 조선시대의 무과급제자 명단을 기록한 무과박목에도 박성빈의 이름은 없다. 물론 이 문서는 결락이 없는 온전한 것이 아니므로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는 없다. 박성빈이 영변현감으로 임명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무과에 급제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조 시대의 무과 시험 과목은 궁술, 기창, 격구 등 무예와 경서 및 병서 등 학술이었다.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의 3중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초시는 지방에서 치러졌다. 어쩌면 박성빈은 초시에서는 합격됐으나 서울에서 치는 복시에서 탈락했을지도 모른다. 둘째 딸 제이가 말한 벼슬 하시겠다고 서울에 자주 올라가시다가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이 복시를 보기 위한 서울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은 가능하다. 박성빈은 상모리에서는 박선달이라고 불렸다. 선달은 원래는 문무과에 급제하고도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특히 무과 급제자는 벼슬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선달이 주로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무과 초시에만 합격하고 본 시험에서는 낙방한 사람에게도 선달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 과거제도의 엄격성을 잃게 되는 조선조 말기에 가면 요사이 박식한 사람한테 붙이는 애칭으로서의 박사처럼 씩씩하게 생긴 사람에게 선달을 붙여줬다. 박성빈에게 선달이란 호칭이 붙었다는 것은 그가 무과의 1차 시험에는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급제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고령 박씨는 모든 박씨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를 시조로 하고 있다. 박씨의 여러 분파 중 고령 박씨는
박혁거세의 29세 손이며 신라 54대 왕인 경명왕의 둘째 아들 언성을 제1세로 치는 본관이다. 청와대 공보비서관실의 박 대통령 가계문서는 대통령과의 중흥조는 2조 중엽의 숙동, 직각공으로서 대통령은 그의 16세 손이다고 했다. 직강은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교육하던 일종의 주임교수와 같은 직책이었다. 고령 박씨로서 유명한 사람은 조선조 민중들의 영웅 어사 박문수였다. 청와대 문서에는 대통령과는 이와 같이 문관의 집안이었으나 4, 5대 전에 이르러 무관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대로 무과에 급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고령 박씨의 김이 본 족보를 살펴보면 가까운 윗대에 큰 벼슬을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의 조부 박영규까지 4대는 독자였다. 박영규는 1840년 1월 8일 경북 성주군 사읍촌에서 박이찬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성주에는 고령 박씨들이 대대로 많이 살아 자신들을 성주파라 부르기도 했다. 박영규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박영규가 솔가하여 칠곡군 양목면으로 이사를 한 까닭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박영규는 1914년 2월 24일 양목에서 만 74세로 죽었다. 그의 묘는 양목면 관남동의 작은 언덕에 있다. 양목면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산자락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건너편 오른쪽 산속 골짜기로 들어가면 수원 백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 있다. 박성빈은 이 문중의 처녀 백남이에게 장가를 들게 된다. 경북 성주군에서 칠곡군 양목면으로 옮겨와 살던 박정희의 조부 박영규는 장남 박성빈을 이웃마을 수원 백시 문중의 처녀 백남이에게 장가를 보낸다. 동학 농민봉기, 청일전쟁, 가보경장으로 나라가 어지럽던 1894년 직전으로 추정된다. 수원 백시 집안은 임진왜란 이후 이곳으로 들어와서 대대로 살아왔다. 백낙춘의 딸인 백남이는 남편보다 한 살 아래였다. 백남이는 비교적 유복하고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나 시집 올 때까지는 큰 고생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문을 다 떼고 사시 남정기, 장화 홍령전, 홍길동전 같은 언문 소설을 즐겨 읽었다. 박성빈이 결혼할 때 그의 부친인 박영규는 양목에서는 분홍으로 분류될 정도였다. 양목 평야란 말을 들을 만큼 농지가 넓은 이 마을에서 그는 많은 소작농을 거느렸다. 박재석은 그의 아버지 박무희로부터 너희 중조부댁은 가을철이면 소작농들이 가져다 놓은 쌀가마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박영규는 1914년 2월 24일 74세로 양목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적지 않은 재산을 막내인 박일빈에게 물려주고 큰아들인 박성빈은 무시했다. 박성빈이 홀대를 받은 이유는 그가 벼슬을 한다고 논밭을 팔아 가산을 탕진했다든지 동학군에 가담했다든지 술을 좋아한다든지 하여 농사나 가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와 상몰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성빈이 아버지로부터 쫓겨났다는 표현도 있을 정도이다. 1962년에 이낙선 소령이 작성한 비망록에는 박성빈 공이 칠곡에 거주할 당시 생활의 궁함을 느낀 백시가에서 현 상모동 뒷산에 위치한 수원 백시 선영묘 아래 위답 8두락 경작권을 주어 6남매를 데리고 이사라고 적혀있다. 박성빈이 선산군 상모리로 이사를 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2년 뒤였다.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막내 동생한테 신세를 지자니 자존심이 상할 형편인데 처가에서 도움의 손을 뻗친 것이다. 박성빈의 둘째 아들 무희가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재생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이래저래 먹고 살 길이 막히고 해서 고민하자 너의 작은 외삼촌이 우리 집 선산 밑에 땅이 좀 있는데 그것이라도 부쳐 먹으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8맞이기 되는데 10월에 시제 한 번만 지내주면 되니까 식구들이 굶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로 온 거란다. 상모리에 살면서 박정희의 어머니 백남이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 약 30리를 걸어서 양목의 시동생 박일빈 가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재롱을 보인 다음 밥이라도 먹여 데려올 심산이었을 것이다. 고 박무희는 아들에게 말하고는 했다. 박무희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을 아들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고는 했다. 박정희가 태어난 지 2년쯤 뒤의 겨울이었다. 백남이는 6살 난 제이를 업고 세 아들 무희, 상희, 한생을 데리고 양목 시동생 집에 갔다.
보리밥 한 그릇씩을 툇마루에서 얻어먹고 있는데 박일빈의 장모가 들어왔다. 박일빈은 장모에게는 단짓밥을 해서 대접하더라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백남이는 겉보리 반자루를 머리에 이고 재희는 무희에게 엎이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을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걸었다. 1926년에 출판된 선산군지에는 성씨 현황이 있고 97개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 기록에는 유독 고령 박씨는 나오지 않는다. 피부치가 없는 이성촌으로 이사해온 박성빈 가가 처가의 산지기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삶의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이웃으로부터의 괄시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수모를 당했을 백남이에 대해서 상몰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은 자존심이 대단한 여자요, 독하면서 자상하고 갸냘픈 여자였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를 남긴 흔적이 없고 가난 속에서도 동그란 돋보기를 쓰고서 언문소설을 즐겨 읽곤 했던 인물이다. 백남이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담뱃대에 불을 붙여드리는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긴 장죽에 담뱃불을 붙이려면 아주 길게 몇 모금을 빨아야 했다. 어린아이로서는 쉽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담배를 베어버렸다. 박성빈은 시집온 아내의 이 기호를 살려주었다. 자신이 먼저 아내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태어난 뒤에도 박성빈은 장죽은 방 안의 화로에 꽂혀있고 백남이의 마구초는 그녀의 쌈짓 속에 담겨있곤 했다. 박성빈과 백남이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한량 기질이 있었고 아내는 알뜰한 주부였으니 오히려 그런 다른 성격 때문에 충돌할 이유가 없었으리라. 이런 부모 때문에 박정희는 비록 가난한 몰락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마음까지는 가난하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유아기 시절에 나이로 치면 아버지뻘 되는 큰형 박동희는 만주에서 장기관 방랑하고 있었고 둘째 형 무희는 결혼하여 이웃에서 살고 있었다. 그 아래 큰누님은 시집가서 딸을 낳고는 가끔 와서 젖이 안 나오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막내 동생 정희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있었다. 셋째 형 박상희, 넷째 형 박한생, 작은 누님 박재희 모두 정희를 귀여워해줬다.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자란 것이 박정희였다. 유아기의 이런 환경은 건전한 인격의 바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어머니의 어릴 때 사랑은 박정희가 성장하여 숱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한 용기와 의지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영웅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이다는 하나의 법칙은 박정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에게 끼친 어머니의 영향은 그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78년 8월 13일 비 어머님 돌아가신 29주째 기재일이다. 1949년 음력 7월 10일 어머님께서는 구미군 상모면 옛집에서 노안으로 타계하셨다. 어머님 연세 79세, 내 나이 32세. 7남매 중 제일 막둥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머님을 32년간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한다. 32년간이라고는 하나 대부분 객지에 있었으므로 직접 집에서 모신 것은 훨씬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서재에 간소한 잿상을 차려놓고 영정 앞에서 분향하면서 어머님의 명복을 빌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님 생전에 지극하신 사랑을 되새겨본다. 이 세상에서 어머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없으리라. 어머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하겠다. 어머님 생전에 못다한 효도 이제 후회한들 막급이라.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으로서 성심성의를 다해 선정에 힘써서 보다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하여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것이 어머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조국의 발전상을 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어머님, 길이길이 홍복을 누리옵소서.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한다. 울거나 웃을 때 반응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데서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고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이 용기로 전환되는 이 공식이 박정희에게도 정확히 적용됐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선정을 베푸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양 기독교 문화권의 공익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와 비슷한 신념 구조다.
한국인에게는 좋은 어머니를 가진다는 것이 가슴속에 신을 품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든든함을 준다는 이야기다. 제1장 상모리 소년 형제들. 1916년에 경북 칠곡군 양목면에서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로 이사를 온 박성빈 일가는 박정희가 태어난 이듬해를 전후하여서는 식구가 10명이 됐다. 맏딸 귀희가 시집을 간 대신에 동희, 무희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 둘이 늘었기 때문이다. 박성빈은 금오산 효자봉의 산자락이 평지로 변하기 직전 끝머리에 집터를 골랐다. 온폭하게 베인 대지에 동쪽만 제외하고 사방이 대나무와 탱자나무 숲으로 빙 둘러쳐진 곳이어서 담을 쌓을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 고려됐던 것이다. 여기서 박성빈은 온 가족과 함께 황토흙을 이겨서 흙벽돌을 만들고 나무를 잘라 안채와 사랑채인 두 초가를 지었다. 안채는 북향, 정면에 있는 언덕과 대나무 숲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박정희가 쓴 나의 소년 시절에 따르면 이 집은 6.25 동란 당시까지도 옛모습 그대로였으나 6.25 때 파괴된 것을 사랑채만 옛모습으로 복구하고 안채는 초가로 가건물을 백형이 지었다가 5.16 후 지금 있는 안채를 다시 건립했다. 지금 있는 사랑채 큰 방은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고고의 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산실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새 후보가 모두 찾아와서 더 유명해진 박정희의 생가 안채는 L자 모양의 기와집이다. 원래의 안채는 마이너스자 모양으로서 부엌과 방 2개 사이로 마룻방이 하나 있었다. 박정희가 태어난 사랑채에도 방이 둘이었다. 그의 산실인 큰 방은 2 곱하기 2.3m 크기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어머니 백남이가 정희를 낳은 뒤 혼자서 탯줄을 끊고 대충 씻어서 눕힐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문을 통해서 부엌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채의 작은 방에는 소년 박정희가 공부할 때 썼던 안진뱅이 책상 하나가 지금도 놓여 있다. 가로 88cm, 세로 53cm 정도인데 서랍이 2개 달려 있다. 서랍 바닥엔 잉크를 흘린 자국이 남아있고 책상 위에는 판독하기가 어려운 낙서들이 세월 속에서 바래져가고 있다. 박정희는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한자 이름을 자주 쓴 듯 박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인다. 박정희가 태어난 사랑채에는 외양간과 소여물을 끓이는 큰 가마솥이 걸렸던 부엌이 있다. 이 부엌의 한쪽 벽을 따라서 문제의 디딜방아 복제품이 놓여있다. 어머니 백여사가 박정희의 생명을 지우려고 디딜방아에 머리를 쥐고 뒤로 나자빠졌다는 그 방아는 6.25 동란 때 불타고 없어졌다. 5.16 거사 뒤에 생가를 찾은 박정희가 맨 처음 물어본 것이 여기 있던 방아는 어디 갔어였다. 그래서 가족들이 똑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성빈 집안에서는 이 방아를 보리방아로만 사용했다고 한다. 겉보리를 호박 속에 쏟아붓고 물을 약간 죽인 다음 2-3 시간 방아질을 하면 껍질과 나달이 분리된다. 이것을 다시 키질하여 보리 껍질을 까불린 다음 밥을 지어 먹었던 것이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통시가 있다. 지금 남아있는 가구들을 가지고 추정하면 이 집안의 재산 목록은 장롱 하나, 노쇠화로 하나, 탈곡기 한 대, 가마솥 몇 개, 밥상과 소반 몇 개, 숯불 다리미, 호롱불 등장 서너 개, 안진뱅이 책상 하나, 식기와 옷가지들, 그리고 언문 소설을 읽는 데 썼던 백남이의 돋보기 하나, 가축으로는 닭이 5마리, 황소 1마리, 박성빈 일가가 양목에서 이사올 때 가져온 가구는 황소 1마리의 등에 다 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 구미생가 안채에 보존되어 있는 장롱은 괴짝에 더 가깝다. 나무 상자의 절반을 잘라내고 문을 만들어 열고 닫게 했다. 백남이는 이 장롱을 저금통으로 이용하여 동전과 지폐를 모아두었다가 박정희의 월사금으로 쓰곤 했다. 산자락 끝에 외따로 있는 이 생가를 배경으로 하여 앞을 내려다보면 낙동강이 아련히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한 500m 아래에는 경부선 철로가 있다. 1920년대에는 증기기관차의 객차 선엇을 연결하고 그 뒤로는 화물칸을 줄이어 달아서 지나가곤 했다.
시계가 없었던 이 집안에서 백남이는 기차 지나가는 소리를 기준으로 하여 아침밥을 지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 직후로 추정되는 시기에 큰형 동희는 집을 나가서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다. 금융조합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도피하게 된 것이라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다. 박정희의 큰누나 귀희의 아들 은희만은 함흥에 돈을 벌러 가서 삼판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함흥차사란 별명이 붙은 동희가 함경도 일대와 만주 등지를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근 20년이 지난 뒤였다고 한다. 결혼한 직후에 생이별하게 된 그의 아내 김동금은 생과부로 세월을 보내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나이 40을 훨씬 넘긴 무렵이었다. 김동금이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자 박동희의 여동생 귀희가 같은 마을에 살던 25살 난 여산 송씨를 소개하여 둘째 부인으로 맡게 된다. 당시 박동희의 호적에는 그의 조카 박재석이 아들로 입적돼 있었다. 동희가 외지로 떠난 뒤에 소식이 없자 박성빈은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차남인 무희의 장남 재석을 양자로 삼아 입적시킨 것이다. 재석의 실제 출생 연도는 1923년생인데 호적에는 1925년생으로 적혀있다. 유아 사망률이 약 30%였던 시절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가 홍역을 치르고도 살아남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호적에 올리곤 했었다. 박동희의 본처 김동금은 6.25 당시 이 집이 폭격을 맞았을 때 실명했다고 한다. 소이탄이 눈앞에서 장렬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1961년 5.16 이후에 이 집의 경비를 맡았던 구미경찰서 정복과 형사들은 김동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박정희가 공부방으로 쓰던 사랑채 작은 방에서 주로 누워 지내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2년에 김 씨가 68세로 사망했을 때 한 형사는 그런 사람이 집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집을 자주 왕래했으나 박동희와 송씨 부인 그리고 딸 박재선만 보아왔던 것이다. 박정희가 자라고 있을 때 농사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장정은 박성빈의 둘째 아들 무희뿐이었다. 어머니 백남이 쪽의 성품을 빼닮은 그는 다정다감하면서도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부지런한 성격이었다. 그는 연한 차씨와 재혼한 뒤에 사랑채 바깥으로 담을 쌓고 초가집을 하나 지어나갔다. 당시 박성빈 일가의 농토는 처가문 중의 위토답 8마지기와 칠곡군의 대지주인 장택상에 붙인 소유 5마지기의 논을 빌려 소작하는 것을 포함해서 13마지기였다. 이 무렵 구미읍의 대부분 농가는 소작농이었고 그들의 평균 경작 농토가 10여 마지기 정도였다고 한다. 소작류와 시제 때 내는 쌀을 빼면 이 집안의 매년 떨어진 곡식은 20가마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쌀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 쌀을 팔아서 생활 필수품을 사고 학비도 돼야 했다. 박무희는 집안에서 쌀이 떨어질 때면 밤을 새워 가마니를 짜서 양목시장에 가서 팔곤 했다. 재석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도와서 가마니를 짜야 했고 수십 장의 가마니를 지고 시장으로 가는 아버지의 뒤를 서너 장 되는 가마니를 둘둘 말고 지고서 낑낑대며 따라가곤 했다. 소년, 학교에 가다.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월 26일에 쓴 나의 소년 시절을 인용해본다. 맞춤법을 요사이식으로 고치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을 뿐 원문 그대로 싣는다. 상모동이란 마을은 1910년대의 우리나라 농촌을 그대로 상징하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선산 김씨 수호가 그래도 부유한 편이었고 기타는 거의가 한량없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90여 호가 6개 소부락군으로 나뉘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상모동에 와서는 약 1600평 정도의 외가 위토를 소작하면서 근근히 양식은 유지가 되고 형들이 성장하여 농사를 돕게 되니 생활은 약간씩 나아졌다. 아버지는 거의 가사에 무관심하고 출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려서 양가의 규시로 태어나서 출가 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별로 모르고 자랐으나 출가 후는 계속된 고생 속에서도 우리 칠형제를 남 못지않게 키우시느라고 모든 것을 바치셨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는 셋째 형 상희 씨를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키셨다.
그 당시 이 마을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상이영 하나뿐이었다. 내 나이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이때 형은 벌써 졸업을 했다. 이때 우리 동리에서는 세 아이가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다. 다른 두 아이는 나보다도 나이가 몇 살 위고 입학 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신학을 약간 공부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3학년에 입학을 하고 나는 1학년에 입학을 했다. 상모동에서 구미읍까지는 약 8km, 시골설은 20리 길이라고 불렀다. 입학날은 1926년 4월 1일이라고 기억한다.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했으니까 학교 수업 개시가 8시라고 기억한다. 20리 길을 새벽에 일어나서 8시까지 지각하지 않고 시간에 닿기는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시간이 좀 늦다고 생각하면 구보로 20리 길을 거의 뛰어야 했다. 동리에 시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간을 알 도리가 없고 다만 가다가 매일 도중에서 만나는 우편 배달부를 오늘은 여기서 만났으니 늦다, 빠르다 하고 짐작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는 경부선을 다니는 기차를 만나는 지점에 따라 시간에 빠르고 늦다는 것을 짐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 기차 시간표가 변경되면 엉뚱한 착오를 낼 때도 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은 연도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 여름과 겨울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책가방을 허리에 동여매고 삿갓을 쓰고 간다. 아랫도리 바지는 둥둥 걷어 올려야 한다. 학교에 가면 책보에 책이 거의 비에 젖어 있다. 겨울에는 손바지 저고리에 손버선을 신고 두루마기를 입고 목도리와 귀걸이를 하고 눈만 빠꼼하게 내놓고 나간다. 땅바닥이 얼어서 빙판이 되면 12번도 더 넘어진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앞을 볼 수가 없다. 시골 논두렁 길은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치면 길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 사곡동 뒤 솔밭길은 나무가 우거지고 가끔 늑대가 나온다 해서 혼자는 다니지를 못했다. 어느 눈보라가 치는 아침에 이곳을 지나다가 눈 위에서 늑대 2마리가 서로 희롱하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마을 아이 셋이 집으로 되돌아가고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그곳을 지날 때는 언제든지 늑대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이 동그랗게 돼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앞만 보고 빨리빨리 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이 솔밭이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나무 한 그루 없이 싹 벌목을 해서 뻘건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었다. 박정희의 수기를 읽어보면 시각적인 묘사가 아주 실감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의 즉석 연설에서도 가끔 그런 묘사가 있다. 예컨대 1963년 10월 9일 부산에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에서 그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키 큰 코스모스, 코스모스보다 낮은 주막집, 두 농부, 막걸리 라고 가을 풍경을 시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림을 잘 그린 박정희는 사물의 핵심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그가 즉석에서 그려서 지시한 약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간략하면서도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눈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다니는 나보다도 더 고생을 하는 분이 어머니다. 시계도 없이 새벽 창사를 보시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다음에 나를 깨우신다. 겨울에 추울 때는 세숫대야에 더운 물을 방 안에까지 들여와서 아직 잠도 덜 깬 나를 세수를 시켜주시고 밥을 먹여주신다. 눈도 덜 떨어졌는데 밥이 먹힐 리 없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어머니한테서 꾸지람을 여러 번 들었다. 아침밥을 먹고 있으면 같은 동네의 꼬마 친구들이 삽작 곁에 와서 가자고 부른다. 어머니는 그 애들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구들목에 앉히고 손발을 녹이도록 권하신다. 밥을 먹고 채비를 차리고 나면 셋이 같이 새벽길을 떠난다. 아직 이웃집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길을 얼어붙은 시골길을 미끄러지면서 뛰어간다. 망태고 밭두렁길을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청령둑 소나무 사이에 우리들을 보내고 애처로워 지켜보고 서 계시는 어머니의 흰옷 입은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도 어머니께서는 늘 그 장소에 나와 계시거나 더 늦을 때는 동네 어귀 훨씬 밖에까지 형님들과 같이 나오셔서 정이 오느냐, 정이야 하고 부르시면 여기 가요 하고 대답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왜 좀 일찍 오지 이렇게 늦느냐 하며 걱정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두르고 온 목도리를 나에게 또 둘러주신다. 뛰어왔기 때문에 땀이 나서 춥지도 않은데 어머니가 자꾸만 목에다 둘러주시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구들목 이불 밑에 나의 밥그릇을 따뜻하게 넣어두었다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어머니는 상머리에서 앉아서 지켜보신다. 신고 온 버선을 벗어보면 흙투성이다. 어머니는 밤에 버선을 빨아서 구들목 이불 밑에 넣어서 말린다. 내일 아침에 또 신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얼었다가 저녁을 먹고 온돌방에 앉으면 갑자기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숙제를 하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린다.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깨워서 소변을 보게 하고 옷을 벗겨서 그대로 재우면 곤드레가 되어 떨어져 자버린다. 나이 9살에서 15살까지 6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다. 정의소년보다 4살 위인 누나 제희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서 동생을 돌보는 입장이었다. 제희는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워서 읽고 쓰고 할 줄은 알았다. 박제희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정희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두 소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퇴해버렸다고 한다. 부모가 학교에 가서 선생들이 철봉 같은 체육 종목에 실기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고는 저러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병신되겠다면서 학교에 못 다니게 하고 서당 교육을 받게 했죠. 정희는 등교 때는 집신을 하나 더 차고 갔죠. 돌아올 때 신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마중을 나가 기다리면 저 끝에 쬐끄마한 아이가 촐랑촐랑 걸어오는 거예요. 하루 40리를 걷는다고 지쳐 빠진 정희를 업고 오면 등 뒤에서 새끈새끈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몸이 약했어요. 새벽밥이라 잘 먹지 못했고 겨울엔 도시락이 꽁꽁 얼어서 먹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한때 밤눈이 어두웠어요. 밤만 되면 봉사 비슷하게 되어 변소에도 제대로 못 갔죠. 제가 어버다 변소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소에 지라를 먹였더니 다시 눈이 밝아졌어요. 4편 키 작은 사연. 박정희가 대통령 시절에 직접 썼던 나의 소년 시절은 이렇게 계속된다. 학교에 가지고 간 도시락이 겨울에는 얼어서 찬밥을 먹으면 나는 흔히 체해서 가끔은 음식을 토하기도 하고 체하면 때로는 아침밥을 먹지 않고 가기도 했다.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다. 그러나 그 당시 시골에는 소화제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면 이웃집에 침장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침을 맞았다. 이상하게도 그 침을 맞으면 체증이 낫는 것 같았다. 나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리에는 지금도 침을 맞은 자국이 남아서 빨갛게 반점이 남아있다. 이 반점을 보면 지금도 어머니 생각과 이웃집 침장이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어린 박정희의 엄지손가락 부리에 침을 놓아준 침장이 할아버지는 바로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의 둘도 없는 술친구 김병태였다. 그는 한학의 조예가 깊어 동네에서는 한학자로 알려져 있었다. 박성빈과 함께 아랫마을 반마의 주막에 앉아 함께 한시를 짓고 창을 즐겼으며 침술에도 능했다. 선산 김씨인 김병태의 손잡벌되는 김재학의 증언에 따르면 동네 사람들은 응급조치를 대부분 김병태의 침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그의 집은 박정희의 생가 바로 아래에 자리했으나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변하고 말았다. 박정희가 말하는 엄지손가락 부리의 침자국은 엄지와 검지가 갈라지는 부분으로 합곡이라 말하는 유명한 채침자리다. 어린 박정희를 등에 업고 김병태 노인의 침술에 자주 의존했던 어머니 백남이는 그때마다 박정희를 임신했을 때 유산하려 몸부리친 일에 대해 적잖은 가책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백남이가 막내에 대해서 유달리 사랑을 쏟은 데에는 그런 미안함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다들 체구가 건장하고 신장도 큰 편인데 나만이 가장 체구가 작은 것은 이 보통학교 시절의 원거리 통학으로 신체 발육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버지 박성빈의 키가 대략 170cm였고 셋째 아들 박상희가 그보다 약 10cm가 더 컸다고 하니 박정희의 집안 사람들은 기골이 크다고 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끔 내가 그때 하루 40리길을 걸으면서 얼어붙은 도시락을 먹고 자주 체하곤 했으니 키가 이렇게 될 수밖에 라고 말하곤 했었다. 박정희의 키가 작은 이유로서는 태아 시절 어머니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쉴 사이 없이 받았던 점도 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한없이 평화스럽지만 가난한 나의 고향, 가끔 학교에 가져가야 할 용돈이 필요하면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1전짜리 동전, 5전, 10전짜리 주화를 괴짝 구석에서 찾아내어 나에게 주신다. 한 달의 월사금이 그 당시 돈으로 60전이었다. 매월 이것을 납부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특히 우리 집 형편으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어머니께서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나의 학비를 위해서 모아두신다. 때로는 쌀을 몇 대씩 팔아서 모아두신다. 계란 한 개가 1전이었다고 기억이 난다. 형들이 달라면 없다 하시고 알뜰히 모아두신다. 어머니는 담배를 좋아하셨다. 때로 담배가 떨어져도 나의 학비를 위해 모아두신 돈은 쓰실 생각을 아예 안 하신다. 생가의 원래 모습을 촬영해둔 사진에는 초가지북 밑에 가로로 주렁주렁 달려있는 석장의 가마니를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이 집을 드나들던 박성빈의 손자 박재석은 이 가마니를 닭집으로 불렸다고 한다. 마당에서 놀던 대여섯 마리의 암탉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올라가 가마니 위에서 알을 낳곤 했다는 것이다. 백남이는 매일 달걀을 모았다. 때로는 학교에 가져가야 할 돈이 없으면 계란을 몇 개 떨어진 양말짝에 싸서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학교 앞 문방구점에 가면 일본인 상점 주인이 계란을 이리저리 흔들어보고 상한 것 같지 않으면 한 개에 1전씩 쳐서 연필이나 공책과 교환하여준다. 이 계란을 들고 가다가 비 오는 날이나 얼어서 빙판이 된 날 같은 때는 미끄러져 넘어지면 계란이 팍싹 깨어져 버린다. 이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계란을 깨었다는 꾸지람은 한 번도 하시는 법이 없다. 딱하지 넘어져서 다치지나 않았느냐고 하실 뿐이다. 1, 2학년과 5, 6학년 때 우등상을 받았던 박정희가 질병으로 결석한 일수는 1학년 때 18일, 2학년 때 20일, 3학년 때 16일이었다. 4학년 이후에 건강 상태는 좋아져 5학년 때는 하루, 6학년 때 사흘을 결석했을 뿐이다. 구미 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인 1931년 박정희 소년의 키는 135.8cm, 몸무게는 30kg, 가슴둘레 66.5cm로 발육상태 평가는 병이었다. 박정희와 보통학교 동창생인 이진수는 달걀을 사모으던 문방구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문방구 주인이 일본 사람이죠. 배가 불뚝하게 나와 우리는 배불뛰기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작은 학고방 같은 데서 문구류를 갖다 놓고 팔았는데 연필 저급품이 1전, 고급품은 2전 했죠. 공책이 5전, 운동화는 한 켤레가 50전이나 했습니다. 애노구도 팔았고 크레용도 갖다 놓곤 했는데 공책 살 돈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얀 백로지에 줄을 그어 쓰곤 했어요. 정희는 3학년 때부터 급장을 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박정희는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자주 했다고 한다. 작은 조약돌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뼘을 크게 벌려 영토를 차지하는 놀이였다. 손이 작은 박정희는 이럴 때마다 키가 컸던 이진수를 불러 대신 뼘을 재어달라고 했다. 어느 늦 봄날이었다. 보통학교 2, 3학년 시절이라고 기억이 난다. 20리 시골길을 왕복하니 배도 고프고 봄날이라 노곤하기 그지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오가 훨씬 넘었다. 삽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커다란 바가지에 나물을 밥을 비벼 드시다가 이제 오느냐, 배가 얼마나 고프겠느냐 하시며 부엌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기에 책보를 든 채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바가지에 비름나물을 비벼서 막 드시려다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같이 먹지 않겠느냐고 하시기에 같이 먹었다. 점심때가 훨씬 넘었으니 시장도 하지만 보리가 절반 이상 섞인 밥에 비름나물과 참기름을 넣고 비빈 맛은 잊을 수가 없는 별미다. 나는 요즘도 가끔 내자에게 부탁하여 비름나물을 사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보곤 한다. 엄동의 추운 겨울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 가족들이 한방에 모인다. 세상사 여러가지 이야기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아버지와 형들이 한방에 모여 있으니 아버지가 계신 고로 형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눈치를 알아차리시고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내려가신다. 형들에게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도록 자리를 비워주시는 셈이다. 밤이 늦어지면 이야기도 한물 가고 모두들 밤참 생각이 난다. 어머니께서 홍시나 곶감을 내어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밥에다가 지하에 묻어둔 배추김치를 가져와서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밥에 걸쳐서 먹기도 한다. 이것이 시골 농촌의 겨울밤의 간식이다. 가끔은 묵을 내오는 때도 있다. 박 대통령은 워낙 비름나무를 좋아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시장에서도 비름나무를 구할 수 없었다. 박학봉 부속실장과 이광형 부관은 할 수 없이 씨앗을 사가지고 와서 청와대 본관 뒷동산에 작은 밭을 일구고 심었다. 이 부관은 미끈미끈한 비름나물이 맛이 없었으나 대통령은 고추장과 참기름을 보리 섞인 쌀밥에 비벼 다른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비름나물 비빔밥을 먹는 것 같았다. 박정희가 다닌 구미 공립보통학교는 1919년에 설립돼 이듬해인 1920년에 개교했다. 처음 3년간은 4년제로 운영하면서 학무관들이 구미 몇 네의 가정을 방문해가며 아이들의 취학을 유도했다. 박정희의 셋째형 상희도 이 무렵 학교를 다니게 된다. 박정희는 대통령 시절의 숙이 나의 소년 시절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상희형을 학교에 보내셨다고 적고 있다. 어머니 백남이가 상희, 정희 두 아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구미 공립보통학교가 정식으로 6년제 학생들을 배출한 것은 1925년부터였다. 박정희는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1926년 4월 1일 입학하여 1932년 3월 1일자로 졸업했다. 반을 조라 불렀는데 졸업 때 박정희는 2조였다. 2학년 때까지는 급장을 담임 선생이 지명했으나 3학년 때부터는 최우등생을 자동적으로 급장으로 뽑아 박정희가 졸업할 때까지 급장을 했다. 인학선 비망록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성적은 전 과목이 고루 우수하며 암기력이 좋아 산수, 역사, 지리 등은 언제나 만점, 조리 있는 발표력, 전반적으로 사고가 예민하였으며 학습 시간에는 남보다 먼저 손들고 침착하게 발표, 학급 중 연소하였으나 매학년 1등생. 급장으로서 통솔력이 탁월하여 자습시간 등에는 학우들을 지도하였으며 체육시간에 선생이 나오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기다리도록 지도를 잘함. 학급 운영을 선도적으로 척척 해내다. 아동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묵, 냉철, 사색적 성격. 학우간 융화는 보통이나 모두 두려워함. 평소 대담한 성격으로 3학년 학예회 때 갓 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점잔을 빼는 노인역을 위험있게 썩 잘해내 모두 놀라고 만장대소. 의복은 한복, 검은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다니다. 가정은 곤궁했으나 월사금에 체납은 없었다. 실습 등을 잘했다. 혼자 목검놀이를 즐겼다. 어머니는 저 애가 크면 군인이 될 거라고 했다. 작고한 동기생 장월상은 생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박정희는 어릴 때 몸집이 비록 작았지만 야무진 데가 있어 대추방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구에 비해 담력이 세고 머리가 비상하여 암기력이 뛰어났습니다. 3학년 때 학예 발표회 연극에서는 노인 역을 맡아 학부형들과 선생님들을 놀라게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동창생 이진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누가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라고 하면 박정희가 자진해서 나와 옛날 이야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박정희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다 재미있어 했어요. 꼭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해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렇게 앞디다. 옛날에 말이지 서당 훈장이 꿀을 감춰두고 아이들에게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고는 혼자서 조금씩 먹는 기라. 하루는 훈장이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아이들이 꿀단지를 꺼내 실컷 퍼묵은 기라. 얼마나 맛있겠노.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쏙쏙 빨아먹고 하다가 보이 다 묵어뿌리는 기라. 인자 큰일이 날 낀데 우야겠노.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진수는 박정희가 급장을 야무지게 했다고 기억한다. 아침 조례를 할 때면 급장인 박정희가 일어나 키오츠케 센세이니 게이레이 라고 구령을 붙이죠. 구령만은 일본말을 썼지만 그 밖에는 우리말을 썼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예쁘게 생겨 선생님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았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대답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가 박정희였습니다. 같은 반에서 동기생 박승용도 박정희 소년을 비슷하게 회고한다. 돌이켜보면 박정희는 귀엽고 예쁘게 생긴 친구였죠.
그런데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품이 몹시 독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별명이 악바리 대추방망이였지만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해서 아이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일본인 교사들도 그를 귀여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희가 급장을 지냈던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부들 가운데 그로부터 맞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동급생들보다 키가 작았던 박정희는 겁도 없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체구나 나이가 위인데도 뺨을 후려갈겼어요. 반에서 가장 키가 컸던 권해도는 박정희보다 한 뼘 이상 키 차이가 났고 장가까지 들었는데 교실에서 뺨을 맞아야 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듯이 권군의 뺨을 때리던 박정희의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은 웃음이 나와요. 늘 냉엄한 표정인 정의에 대해서 아이들은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했어요. 박정희는 자신의 선천적 조건인 가난과 작은 체구의 문제를 극복하고 38명의 그부들을 통솔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되고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아낸 것은 노력을 통해 후천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 경우다. 동료 그부들에게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은 권위를 유지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자세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권력의 속성인 폭력을 동원해 상대를 굴복시키기도 했다. 정치에 사용되는 힘은 강제력, 권위력, 교환력으로 나눠진다. 박정희의 급장 시절을 살펴보면 권위력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나 교환력을 사용한 흔적도 있다. 대통령 시절의 숙이 나의 소년 시절에는 급장 시절의 추억이란 제목을 달고 쓴 글이 나온다. 힘이 세고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 그부가 한 놈 있었음. 그러나 이자가 수학은 전혀 못하고 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고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휴식 시간에 산술 문제를 가르쳐주고 숙제 못해온 것을 휴식 시간에 몇 번 가르쳐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굴복하던 생각이 남.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분위기와 구미 보통학교 동창생들이 기억하는 급장 시절 박정희의 분위기는 묘하게 겹치고 있다. 박정희 급장의 통솔 방식이 대통령 박정희의 통치술로 발전한 것이다. 1926년에 발행된 선산군지에 따르면 1918년 현재 9개 면을 이루고 있던 선산군 전체 인구는 6만 6,141명이다. 그중 내지인은 408명, 진아인은 7명, 박정희가 살았던 구미면은 1650호에 9152명이었다. 이 무렵 구미면의 의료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일화가 있다. 둘째 누나 박재희는 4살 아래인 동생을 업고 다니다가 넘어져 오른쪽 종아리를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다. 박재희는 훗날 며느리 선우 민숙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모님들이 나를 데리고는 장에 나가 길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었단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다쳐 잘 안 낫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가르쳐달라고 말이지.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기를 담배 잎을 구해 상처에 덮은 다음 태우면 담배 연기가 독을 빨아낸다는 거야. 부모님들이 집에 오셔서 그 말대로 하셨는데 골문 데서 쌀알 같은 것들이 나오더니 이렇게 나왔단다. 박재희는 손주들이 다칠 때마다 이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담배 연기를 상처에 갖다 대곤 했다고 한다. 5편 박정희의 하나님. 박정희가 3학년이었던 1928년 구미면에서 유일한 소학교였던 구미 공립보통학교는 연례적인 봄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운동회에서 박정희의 동기생인 이준상은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다. 이준상은 구미면 중앙통에서 5대째 한약방 영수약국을 경영해 오던 이영수의 셋째 부인의 장남이었다. 지금 경북 구미시에서 살고 있는 이준상의 막내 동생 이일상의 증언에 따르면 한약병을 하던 그의 부친은 민간 요법을 쓴다며 무리하게 아들의 다리를 치료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상처에 뜨겁게 끓인 수은을 부으면 독한 기운을 빨아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른은 그날 저녁에 형의 무릎팍에 뜨거운 수은을 들이부었죠. 아파 죽겠다는 형님의 팔다리를 여러 사람들이 잡고 수은찜질을 했는데 그만 무릎 연골이 녹아내린 겁니다. 이준상은 영원히 오른쪽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 장애자가 되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학교를 계속 다녔다. 누구나 이준상에게 손가락질을 해댈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곁엔 항상 대추방망이라는 별명을 가진 2조 급장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이준상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준상의 집은 학교에서 5분여 거리였다. 박정희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날이면 이준상은 정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함께 밥을 먹여주곤 했다. 박정희의 동기생 박승용은 사각형 양철 도시락인 벤또를 싸갔던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점심시간에 벤또를 열면 박정희의 것에는 언제나 서숙살이라고 불리던 좁쌀에 보리가 절반쯤 섞인 밥이 담겨 있었죠. 보통 아이들은 보리밥에 쌀이 좀 섞이기도 했는데 박정희는 좁쌀이 많아 단번에 가난한 집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도시락도 싸우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준상이 집으로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곤 했습니다. 두 소년이 친하다는 사실은 동기생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도 고향을 찾으면 이준상과 자주 어울렸다. 그때마다 곁에 있었던 이준상의 동생 이일상은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다. 우리 형님은 육체적으로는 약했지만 돈은 무척 많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반면 박정희 형님은 남에게 생전 지려고 하지 않았으나 돈이 없었죠. 두 소년은 그런 면에서 공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 순수했어요.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보고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이준상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가 작고한 이후 가세가 급속히 기울어져 갔다. 5.16 혁명 이후 이준상은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 1963년 10월 15일 선거에서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박정희는 경주에 있다가 생가를 찾아 구미역에 도착했다. 환영인파를 대하자 박정희는 제일 먼저 상준이 어딨노 상준이 하며 그를 찾았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허름한 차림의 이상준을 찾아내 자신의 지프에 태운 뒤 생가로 이동했다. 이 사건 이후 구미에서는 가난한 장애자 이준상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했다. 1972년 이준상은 어릴 때 다친 다리를 또다시 다쳐서 골반까지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다가 이듬해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대통령 박정희는 그의 병원 치료비를 댔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를 다닐 무렵 생가에서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상모교회가 있었다. 1901년 3월 13일에 선교사 언더우드의 제자가 세운 이 교회는 선산군에서 두 번째로 선 기독교 교회였다. 당시는 개척교회를 세우려던 사람들과 토착 양반들과의 대립이 심했다. 전통을 상징하는 유교와 근대를 상징하는 기독교 사이에 문명의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박정희 소년이 6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은 이번 취재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정기현 장로는 이렇게 증언했다. 팔촌 조부대는 정인백 씨가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뒷날 박정희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교회에 자주 나왔다고 하셨죠. 삼촌 종기선 씨도 상모교회 옆에 사셨는데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다녔다고 가끔 말했습니다. 박정희와 동갑내기인 한성도 장로는 현재 생존해 있는 박정희의 유일한 교회 친구다. 그는 박정희가 꾸준히 교회를 다녔다고 말했다. 구미 보통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주일학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소년들이 막 코올리게의 때를 벗을 무렵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한복 차림으로 교회에 모여들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하는 법이었죠. 고사리 손을 모으고 당시로서는 기상천외할 수도 있는 서구 문명의 정점에 선 신에 대해 박정희 소년은 외경심을 갖고 기도했을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한글을 가르치거나 학교 과정을 가르친 적은 없다고 한다. 한 장로의 증언. 주로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이었죠. 학교 교육처럼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 많았고 당시는 주일학교 교사마다 달랐지만 거의 그런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예수님 생일날이면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찬송도 불렀죠. 물론 박정희도 저와 함께 성가대를 따라다녔던 게 기억납니다. 워낙 말이 없고 싱긋 웃기만 했죠.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과자나 빵을 줬어요. 박정희가 다닌 주일학교에는 어린이가 약 20여 명이었다고 한다. 나이가 보통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박정희의 가족들 중 교회에 나온 것은 그가 유일했죠. 꼬박꼬박 잘 다니던 박정희는 대구사범에 진학하면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한성도 장로는 대구사범에 다니던 정희가 방학 때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하면 그는 말없이 싱긋 웃기만 했다고 기억한다. 그때 교회 건물은 기와집 4칸을 연결해 만든 예배당이었다. 길 옆으로 작은 초가 한 채를 지어 목회자들의 사무실로 썼고 마당 한쪽에는 종탑이 세워져 있었다. 박정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자랐던 것이다. 새벽마다 댕그렁댕그렁 울리는 종소리는 시계가 없던 마을의 좋은 시간 표준이 되었을 것 같은데 박정희의 이야기에는 경부선 기차 소리만 등장한다. 그 무렵 상무리에서는 박정희 생가 부근의 선산 김씨 집성 촌락 쪽으로 양반들이 모여 살고 상모교회가 들어선 곳으로는 머리도 짧게 깎은 비교적 개화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양반촌이 월등히 나았다. 이들은 우상숭배라며 제사를 금기시하는 교회에 불만이 많아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하곤 했다. 그럼에도 박정희만은 어른들의 반대에 봉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었다. 어머니 백남이의 배려나 권유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인다. 박정희는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자신이 어릴 때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을 발설한 적이 있다. 서울 강남지구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에 따르면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린 기독교 교역자 대회에 참석한 박 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나도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요사이는 다니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해주어서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더란 것이다. 1962년 6월 초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최고위원들과 함께 김포로 가서 모심기를 했다.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말했다. 의장님이 오시는데 맞추었는지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기자가 그 말을 받았다. 의장께서도 이번 기회에 종교를 하나 선택하시죠. 박 의장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원래가 유신론자입니다. 하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게으르게 앉아서 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김선도 목사는 장교 시절에 공군사관학교의 군종실장이었다. 공사 졸업식장에서 축도를 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우리 사관생도들이 이제 핥히고 찢긴 이 조국을 지키려 나갑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대통령께 부어주십시오. 축도를 끝내고 김 목사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졸업식이 다 끝난 뒤에 인사를 했다. 대통령은 김 목사의 손을 잡더니 좋은 기도를 해주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선도 목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기에 주일학교에 다닌 것이 그분의 인생관과 신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정희의 하느님은 공짜가 없는 하느님이고 사랑만의 하느님도 아니다. 1976년 1월 24일 국방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그는 보고를 들은 뒤에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소감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밝히는 강평을 했다. 부산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찾아낸 녹음 테이프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본다. 언젠가 북한 공산당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까지 내어주고 때려 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정의라는 기독교의 두 사상적 기둥 중 어느 한편만 강조하지 않고 균형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 시절 그는 사랑이란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정의라는 특수한 가치를 조화시킨 신라의 호국 불교와 닮은 호국 기독교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본 한경직, 김준곤, 김장환 목사를 가까이 했다. 신라의 원광법사는 불교의 자비정신에 위배해가면서까지 화랑도의 신조인 세속 5개를 만들면서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끼워 넣었다. 원광은 나는 중이기 이전에 신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일부 기독교회가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자 박정희는 서구적인 가치관을 추종하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국적 있는 종교로서의 신라 불교 정신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를 불교 신도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다. 1974년 12월 11일 박정희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천주교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은 뒤에 이런 농담을 했다. 교회에서 정치에 간섭하면 우리도 교회에 간섭할까? 이 무렵 작성된 박정희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는 종교란에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다. 무라고 적지 않은 것은 특정 종교의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나름대로 개념 정리해둔 절대자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엿보게 한다. 박정희는 1975년 3월 10일자 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다. 오 신이여, 북녘 땅에 도사리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공산당들에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소서. 여기서도 문장은 기독교식 기도문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적고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 샤머니즘의 하느님도 아닌 자신의 주관에 따라 객관화시킨 절대자를 의미하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박정희가 다녔던 상모교회의 건물은 광복 이후 다시 지어졌으나 6.25 때 상당 부분이 파손된 채 1960년대를 맞았다. 1966년 가을에 생가와 선산을 둘러보던 박정희 대통령은 주일학교 시절의 친구 한성도 장로를 만나 교회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박성빈의 둘째 아들 박무희의 장남 박재석은 1931년에 6학년이던 박정희와는 1년간 구미 보통학교를 함께 다녔다. 박정희를 아재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박재석은 9살이 되어 바로 2학년에 입학했던 것이다. 그는 쌀밥이 먹고 싶어지면 아침 일찍 박정희가 일어나 밥을 먹던 사랑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다. 어느 날 검은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밥을 먹고 있던 박정희는 자신의 숟가락질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박재석에게 갑자기 심술이 났던 모양이다. 아침 공부하다 놓아둔 펜을 집어든 박정희는 이놈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펜을 박재석의 오른쪽 볼 위에 쭉 그어버렸다. 서럽고 아파 울음을 터뜨리는 박재석. 곁에 앉았던 할머니 백남이가 손자를 다독거리면서 아들 박정희에게 아이고 야가 와 이러노 그러다 다칠라 하고 나무랐다. 박정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밥을 다 먹은 다음 책보를 챙겼다. 박재석도 달려나가 자신의 책보를 챙겨 살인문 밖으로 나왔다. 고학년이 된 박정희는 책이 많아 두꺼워진 책보를 오른쪽 어깨에 걸친 채 학교로 출발한다. 박재석은 학교 가는 길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이 어린 우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장난질하며 걸어갔죠. 그분은 언제나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우리야 어려서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해 밖에서 공부만 하고 학교를 오갈 때는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어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나이에도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